란 무엇인가 짝수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서 목적 적합성, 신뢰성 우리가 FAT 1급 시험 준비하면서 잘 준비되었어요. 그 정도 알면 이 문제 풀겠죠. 신뢰성이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성이 있어야 되죠.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성은 표검중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는 신뢰성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군요.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절충이 필요한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검증 가능성이 높아 신뢰성이 제고되고 목적 적합성은 저하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유형자산을 평가할 때 역사적 원가로 평가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취득 원가로 기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가치, 공정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는 것은 실제 거래가 일어난 과거 사건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게 되면은 검증이 이미 된 거죠. 과거에 그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검증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검중 이게 신뢰성과 관련되는 거니까 신뢰성이 제고되겠죠. 하지만 목적 적합성은 저하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목적 적합성이라는 질적 특성과 신뢰성이라는 질적 특성은 중요한 질적 특성이면서 상호 절충이 필요하다 이거 절충이. 왜냐하면 충돌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두 질적 특성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충이 필요하다. 자, 1번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검증 가능성은 높으나 유가증권의 실제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 적합성은 저하된다. 자, 이것도 역사적 원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적용하면 검증 가능성 높습니다. 1번과 2번 거의 비슷한 설명이에요. 다음에 4번 장기 건설 공사에 대한 수익 인식 방법으로 진행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신뢰성은 제고되나? 요거 좀 말이 잘못됐네요. 진행 기준은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신뢰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은 제고되나 신뢰성은 저하된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래서 잘못된 게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 장기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가 다 끝나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간중간에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목적 적합성이 향상되죠. 3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6번으로 가봅니다. A회사의 건물을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있다. 건물이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가 모형이죠. 취득원가로 표시됐다는 것은 원가 모형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건물 소유주가 이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시가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시가로 표시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을 얘기하는 거죠. 4번이죠. 목적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처분한다는 목적, 이 건물을 처분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시가가 더 적절하다. 목적에 적합한 실적 특성에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으로서 두 가지 속성은 이랬습니다.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이 비용과 효익의 대비 그리고 중요성 이렇게 두 가지였죠. 예, 제약 요인은 비용과 효익 대비 그리고 중요성 요 두 개가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 두 가지입니다. 3번이었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이것도 짝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다음 재무상태표에 표시 방법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재무상태표 1로부터 1년 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금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결제가 되게 일어나죠.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결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기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은 유동부채는 맞아요. 일단 한번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죠.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1번 맞는 걸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자본의 분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구분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3번 당좌차월 단기차입금 등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부채 등은 보고기간 말부터 1년 내에 결제되어야 하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고요. 4번 비유동부채 중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내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은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네,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서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야 되죠.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4번 문제 보세요.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에 따라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비유동 자산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건데요. 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정상적 영업주기가 24개월인 경우 해당 기업이 보고기간 말로부터 만기가 15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매도가능증권은 영업주기가 24개월이면 15일 거는 유동이 돼야죠. 만기가 15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매도가능증권은 유동. 이건 유동자산이네요. 영업주기 내에 들어오니까. 자, 2번 재고자산 구입분류에 지급한 선급금 유동자산이죠. 이것도 선급금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 유동자산 보고기간 말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개월) 동안 사용이 제한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돼야 되는 게 어느 걸까요? 1번인가요? 1번. 자, 1번을 다시 한번 보니까 15개월, 만기가 15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매도 가능 증권이다 그랬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돼야 되죠. 매도 가능 증권은 영업 주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 매도 가능 증권은 영업 주기하고 관계 없는 것이죠. 좀 헷갈렸어요. 네. 1번 비유동 자산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나머지 이거 다 유동 자산이에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옳은 것은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현금의 증가와 동일한 것이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해서 현금이 꼭 증가하는 거 아니죠? 네. 우리가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회계 기준에 의한 당기순 손익과 포괄 손익은 항상 동일하다. 회계 기준에 의한 당기순 손익하고 포괄 손익 다릅니다. 다음에 3번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죠. 4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는 구분 표시 기준, 총액 표시 기준, 1년 기준, 유동성 배열 기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구분 기준, 미결산 항목 계상 금지 기준이 있다. 네, 4번이 맞았네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기말에 작성할 때 구분하여 표시한다 또는 총액으로 표시한다,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한다,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따라서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해서 표시한다, 미결산 항목이 뭐예요?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개정 과목은 정리를 해야 돼요. 계상 금지 이런 거. 네, 4번 맞았네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비유동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기업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설비 자산은 투자 자산이 돼야 되겠죠. 예. 영업 활동에 사용되면은 유형 자산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자산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2번 기업 본연의 영업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장기간 사용하는 영업 자산은 물리적 형태의 유무에 따라 유형 자산, 무형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죠. 네, 2번 맞죠? 3번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산업저작권, 저작권, 개발비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죠? 4번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 자산, 장기매출 채권 및 장기미수금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틀렸죠? 예.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됐었죠. 투자자산 항목이 아니죠. 그래서 4번 잘못됐다. 장기 매출 채권도 이거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포함되는 것은 이랬어요.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품을 매출하고 원재료를 매입하고 이런 구매활동이나 판매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영업활동에 포함되는 거 2번이네요. 예, 제품의 판매. 이게 영업이죠. 자, 그러면 이 대여금의 회수, 차입금의 상환,
주식의 발행 요 세 개가 자 우리가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에 관한 현금 흐름과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에 관한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대여금의 회수, 차입금의 상환, 주식의 발행 요 세 개는요. 재무 활동에 관한 현금의 흐름에 해당이 돼요. 제품의 판매가 영업 활동에 대한 것이고 자 이제 당좌 자산으로 가봤는데요. 이 당좌 자산을 한번 홀수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서 갑회사가 202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구분 가능하죠. 지폐와 주화 현금이죠. 의뢰사가 발행한 수표 타인 발행 수표 현금입니다. 21년 12월 27일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우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런 재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되고 해당이 없고요. 12월 27일에 취득한 양도성 예금 증서 금융상품인데 만기가 내년 9월 1일이면은 취득이 12월 27일이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이 되죠. 그런데 만기가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그러죠.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단기 금융상품. 다음에 12월 27일에 취득한 CP, 기업어음 CP, 이것도 금융상품이죠. 만기가 2월 20일입니다. 그러면 12월 27일로부터 1월 27일, 2월 27일 2개월 안에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현금성 자산으로 봐야죠. 취득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하시면 돼요. 100만 5천 원이군요. 3번.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주를 주당 500원에 구입하였고 취득 관련 부대 비용은 1,000원입니다. 여러분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인데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 비용은 비용 처리하는 거 아시죠? 이 중에 5주를 주당 600원에 처분했습니다. 처분 시 분괴로 오른 것은 600원에 6, 5, 30, 3,000원 현금이 되겠고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이 5주의 원가가 한 주당 5,000원이니까 5, 5, 25, 2,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죠. 1번이 되겠네요.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여유자금을 단기간에 운영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1일에 시장성이 죄송합니다. 시장성이 있는 상장 주식을 다음과 같이 매입했습니다. 12월 31일에 이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옳은 분계는 무엇일까요? 자, 시장성이 있고 상장된 주식이니까 거래가 빈번하게 있는 유가증권이라는 얘기죠.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고 거래가 빈번하다. 이러한
주식을 단기간에 운용한다. 이게 단기 매매증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계정과목이. 그러니까 일단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으면 요거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1, 2번 중에 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산일에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분계를 찾으면 되겠죠. 공정가치가 밑에 있네요. 12월 31일 현재 A사는 700원, 100원 상승했습니다. 상승이 아니라 하락했습니다. B사는 950원, 200원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200원씩 100주, 200원씩 100주 2만원이네요. 2만원 증가했고 또 100원 하락 50주 100원 하락 5천원이 감소한 거죠. 두 개를 합쳐서 보면 15,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있네요. 단기 매매주권 15,000원 증가. 그리고 대변은 우리가 이것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뭐 이런 문제 새로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FAT 1급으로도 여러분이 다 정리가 되었던 그런 문제들이죠.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긴데, 자, 2021년 초에 설립된 주식회사 한공은 모든 제품을 신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외상 판매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 주식회사 한공의 매출액은 총 5만원이고 2021년 말 매출 채권은 8천원이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 5만원 했는데 못 받은 외상 매출금이 8천원. 예, 기말에 이렇게 남았다 이런 얘기겠죠. 21년 5월에 의뢰사에 판매한 매출 채권 500원은 의뢰사가 2021년 11월에 파산하여 모두 대손 처리를 했고 주식회사 한공은 기말 매출 채권의 2%를 회수 불능하다고 추정한다. 그러면 기말 매출 채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8,000원. 여기에 2%. 8,000원 곱하기 2%가 지금 회수 불능으로 추정된다. 이 말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2021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일까요? 요거죠, 그냥.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에서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따질 필요 없이 2%만 대손 충당금으로 표시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대손 충당금은 8,000원에 2%인 거죠. 160원이래요. 160원. 1번. (1번이었습니다) 자, 재고자산 문제도 홀수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다음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다 그러면 수량을 결정하고 단가를 결정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1번 기말 재고 단가의 결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의 방법에 의한다. 맞네요.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들어가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맞습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죠. 다음 3번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맞죠? 4번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한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도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면 저가법을 적용한다. 원가보다 높으면 수익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때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정가치가 낮을 때 우리가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죠. 저가법은 그런 거고요. 근데 4번 틀렸어요. 자,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6월 중 제품 매매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재고액은 6월 말 재고액은 얼마인가? 뭐 이건 쉽죠. 자, 재고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정리할 때는 매출을 먼저 찾아보세요. 매출이 두 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6월 15일 매출은 기초재고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걸로 정리해야죠. 그리고 6월 25일에 두 번째 매출 100개는 6월 10일에 매입한 요 100개가 출고된 걸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재고는 요게 남은 거잖아요. 예. 100개 곱하기 120원. 이게 답인 거죠. 3번이네요. 12,000원. 차분하게 정리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맞춥니다. 자,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갑상품의 기말상품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저가법으로 평가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계산해 보아라 그러는 건데, 자, 기초가 2만 원이 있었고 당기 상품 매입액이 20만 원입니다. 장부상 기말상품 재고액은 4만 원인데 내용이 100개가 있고 400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재고 수량이 85개랍니다. 그러면 이 15개의 차이 곱하기 400원은 감모 손실입니다. (15개) 곱하기 400원은 감모 손실이고요. 마지막에 자료가 기말 상품의 개당 공정가치가 380원입니다. 이랬어요. 지금 우리 장부에는 400원인 것이죠. 그러면 400원이 장부에 있는데 공정가치가 380원이면 20원 가격이 하락됐습니다. 저가법이니까 평가하죠. 몇 개로 평가해야 되느냐? 실제 재고 수량 85개로 평가해서 요게 평가 손실이에요. (400원에서) 380원을 빼면 20원이 가격 하락했지 않습니까? 20원 곱하기 85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85 곱하기 20원 하면 얼마 나올까요? 5, 20, 8, 26. 예, 1,700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번이죠? 5, 20, 8, 26, 1,700원. 감모 손실은 15개 곱하기 405이니까 4, 5, 20, 4, 1은 4, 6,000원. 예. 감모 손실은 6,000원 나오네요. 평가 손실은 1,700원. 예, 여기 감모 손실
6,000원이 감모손실. 평가손실은 1,700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기준으로 따져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물어봤습니다. 1번.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와. 주식회사 한공은 결산일인 2021년 12월 31일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그 금액이 20만원임을 확인하였다. 지금 현재 창고에 있는 재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금액에는 보기와 같은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항들을 적정하게 반영할 때 주식회사 한공의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했으니까 이 밑에 지금 세 가지의 보기를 주었어요. 이 세 가지 보기를 파악해 가지고 기말 재고자산에 더해야 될 것이 있는지 따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거 21년 12월 29일 날 A회사의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수출한 상품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12월 30일 현재 운송 중에 있습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에 판매된 것은요, 운송 중이면 이미 우리의 재고가 아니고 매입자의 재고 자산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무시하면 되는 것이죠. 재고에 더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보기 12월 26일에 시용 판매 조건으로 B회사에 인도한 상품이 3만원이 있는데 이것 중에 12월 31일까지 매입 의사 표시를 받은 상품의 원가는 2만원이므로 3만원 중에서 만원은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 12월 27일에 C회사로부터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상품을 수입했는데 12월 31일 현재 아직 운송 중이네요. 도착이 안 됐어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아직은 매입자의 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매입자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만원만 여기 창고에 있는 20만원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1번 되겠네요.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투자자산 홀수로 또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1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평가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평가이익은 매도가능증권은 일단 빼야 되겠네요. 왜 빼는지 아시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손익이 아니라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자, 20만원에 취득했고요. 12월 31일이 24만원이니까 손익계산서에 가는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되겠네요. 4만원. 다음 3번. 다음 중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는 것, 옳은 것은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장기간의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이건 투자자산 맞죠? 1번입니다. 자, 그러면 2번은 투자자산 아닌가 볼까요? 아파트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무슨 자산으로 분류할까요? 재고자산. 네. 그 다음 3번도 한번 따져봅시다.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무슨 자산으로 분류할까요? 예, 당좌자산이네요. 그 다음 것도 따져봅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면허권은요? 무형자산이 되겠네요. 건설 면허권, 무형자산. 그래서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는 건 1번 뿐입니다. 6. 네. 유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홀수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형체 있는 유형의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장기자산을 말한다. 맞네요. 2번. 토지를 포함한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 예, 틀렸네요. 토지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잖아요.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았을 것 같고요. 3번으로 가봅시다.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 표시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맞죠? 맞아요. 2번. 새로운 생산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하여 생산 능력 증대, 내용 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관련된 지출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므로 그렇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죠. 맞습니다. 3번.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에 종료하는 것이라면 당해 지출을 전액 단기 비용 항목인 수선 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죠. 수익적 지출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4번.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기록하기 위한 회계 처리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유형자산에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가치 감소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느냐면요.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에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그게 감가상각입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라는 것은 유형자산의 평가에 관한 얘기예요. 유형자산의 평가. 재평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에서.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의 그 장부 금액을 우리가 원가 모형에서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그 손상차손 누계액을 빼가지고 장부금액을 말하지만 기록하지만 우리가 재평가 모형에서는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손상차손을 빼가지고 장부금액을 기록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감소분이라 감가상각은 가치감소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란 뭐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이렇게 설명해야 감가상각을 올바르게 설명한 거라고요. 4번 틀렸습니다.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년 12월 31일 현재 건물의 장부금액이 128만 원이었으며 작년 말에 21년 7월 1일에 이 건물을 100만 원에 처분하면서 1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100만 원에 처분했는데요. 1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는 말은 7월 1일 날 장부 금액이 얼마였다는 걸까요? 7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은 110만 원이었다 이런 말이 되죠. 7월 1일 현재 장부 금액이 110만 원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에 처분할 때 1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맞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6개월 전에 장부 금액을 여기서 알려줬죠. 이게 6개월 전 장부 금액이에요. 작년 12월 31일이니까. 그러면 6개월 지나서 이 128만 원과 110만 원의 차이가 18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18만 원은 6개월 분의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여기서 질문은 연간 감가상각비를 물어본 거니까 6개월 분이 18만 원이었기 때문에 36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36만 원이다. 6개월 분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지난해 12월 31일이 장부금액이 128만 원이었는데 7월 1일 현재 장부금액이 우리가 110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차액이 18만 원입니다. 6개월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18만 원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곱하기 2니까 36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평가 모형에서는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 1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에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네, 요게 바로 재평가 모형의 장부금액 산출 방법입니다. 맞았어요. 1번은. 2번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한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자, 재평가를 우리가 할 때 감가상각 누계액을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수정하죠? 장부금액이 바뀌는 거예요. 공정가치에 따라서. 공정가치가 올라가면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해가지고 장부금액으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부금액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장부금액이 수정이 되면 그 다음 해에 감가상각비의 변동은 일어납니다. 감가상각비가 달라지겠죠. 매년 만약에 정액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재평가 모형에서는 매년 감가상각비가 동일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가를 반영하니까 장부금액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게 수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것 같고요. 자, 3, 4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네, 그러니까 장부금액이 감소했으면 재평가 손실이 났다는 얘기예요.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죠. 그게 재평가 손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이 있었다면 그것을 차감한 나머지만 손실로 인식해야 돼요.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예,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에서 차감시키고 나머지를 그 이상으로 가격이 더 하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당기 손익의 재평가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3번 맞았습니다. 4번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경우에는, 네, 올랐어요. 오른 건 재평가 잉여금이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해야죠. 증가한 경우는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맞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맞아요.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했던 재평가 감소액, 즉 재평가 손실이 있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재평가 이익으로 그건 인식해야 돼요. 과거에 재평가 손실이 있었던 부분만큼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여러분이 이해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장인데, 요 두 개. 우리 그 재평가 모형에서도 요거 가지고 여러분 그 회계 처리 밑에 모형이 나와 있었는데 좀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네, 마지막 문제네요. 9번.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형자산.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하죠. 맞습니다.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모두가 좀 마음에 걸려요. 모두가.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것은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모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될 조건을 갖춰야 돼요. 즉 개발 단계로 지출을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고 통제 가능하고 그리고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이 아니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답이 1번이네요. 그러면 답은. 답은 1번에서 나왔고, 자, 2번, 3번 틀린 거고요. 4번은 뭐가 틀렸나 볼까요?
무형자산의 삼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소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삼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이 아니고 정액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번은 1번이 답이었다. 네, 한번 우리 이론 실전 문제 이게 풀어봤는데요. TT 2급의 재무제표나 이런 쪽의 문제가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FAT 1급보다는 좀 장황한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앞쪽으로 가서 부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